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감염병처럼 병이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한 사회가 정해놓은 안에 맞지 않으면 정신질환인 거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 정상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졌냐면요, 나는 정상 아니야, 나 비정상 맞아, 이걸 그냥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해져서 누가 넌 정상이 아닌데? 막 이러면은 칭찬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뭐 어쩌라고, 뭐 그래, 뭐 정말 정상인 사람이 있어?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논문 중에 하나가 1973년도에 나온 Being Sane in Insane Places라는 논문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곳들에서 정상이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미국에 12개가 있는 멘털 호스피털,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의 전문가들을 보내고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나 뭔가 환각이 보이는 것 같아. 딱 한 번. 그러고 나서 정신병원에서 받아주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정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서 완벽하게 정상으로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정상이라고 알아볼까? 아니면 한 번 딱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비정상으로 남게 되는 걸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 중에 정상 행세를 하고 나서 정상으로 바로 퇴원시켜준 데가 없었어요. 의사들을 포함해서 정신병원 스태프는 전부 다 아니야,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너도 정상이 아니야 라고 안 내보내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오히려 다른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서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행히 본인이 이제 의사이며 이 실험을 하고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그 정신병원에서 풀려 나오긴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다. 이 논문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죠.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신병동의 스태프와 정신과 의사들과 다들 공격을 하면서, 뭐 이런 실험이 다 있냐, 실험 다시 하면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밝혀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로제라는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93명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50여 명인가를 이들은 정상이 분명해, 우리가 밝혀냈지? 라고서는 돌려보냈거든요. 실제로는 두 번째 실험할 때는 정상인 사람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진단 시스템과 누가 정상이냐 누가 비정상이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1973년에 밝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실험이죠. 재미있는 건 2008년도에 영국 BBC에서 이 실험을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반복을 했어요. 최근에 반복을 했는데도 완벽하게 진단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쪽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역시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료 뇌과학자분들과 동료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많으실 텐데, 이제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저를 또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로제난 교수님의 그 전통을 보게 되면 196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정신질환 관련 권위자 중에 토마스 사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사쉬.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감염병처럼 병이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어느 한 사회가 규범으로 정해놓은 안에 맞지 않으면 정신질환인 거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를 살고 어느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의 정의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동성연애.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 인터내셔널 매뉴얼,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표준 진단 매뉴얼에도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등록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빠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신체적인 질병과는 다르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정신질환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반대쪽 이야기도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뇌과학자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이 정말 질환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전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이코패스라든지 ADHD 같은 병의 경우에도 유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뇌를 들여다보아서 구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질환이 맞다 아니다를 볼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더 많이 연구가 되고 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지고 이제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쪽 캠프에 동의할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회적 영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2003년부터 한 5년마다 통계를 보면 ADHD, 주의력 결핍 과행동성 장애라고 불리는 요 장애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40% 넘게 늘었는데 8년 동안 저는 요것도 사회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 타고나기를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아니면 또는 어떤 영상으로 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하루 7, 8시간 동안 하고 있는 노동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사실 타고난 어떤 인간의 본성에 정확히 맞는가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 굉장히 ADHD 진단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상관관계는 있거든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게 보여주는 바는 사실은 내가 정상적으로 많은 운동을 하고 사회 환경에 있어서 정상의 범주로 보여질 수 있는 패턴들이 조금 더 넓었을 때의 진단률과 내가 어떤 과정을 따라가고 시험을 통과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내가 주어진 이 해야 되는 것들 안에서 막 너무 집중을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주의산만 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달될 때 야 ADHD 아니야? 라고서는 짐작을 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의사가 진단을 하더라도 그 진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그러한 어떤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ADHD로 진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와 환경의 영향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개인들이 이러한 진단을 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책 중에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느꼈다고 얘기해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 내가 이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랬던 거야. 이거는 내가 막 정말 이상하고 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문제였어. 한편으로 안도감이 온 동시에 그러면 나는 정신질환자잖아. 나 정신병자야. 나 문제가 있는 거 맞네. 그럼 나는 비정상인가? 라고 하는 어떤 스티그마, 어떤 낙인, 어떤 진단이 나를 낙인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더 비참해지는 기분도 동시에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 나 정상인가? 나 비정상적인가? 이 누구나 하는 고민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면 뭔가 이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아서 그 진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옆에서 아내가 당신은 ADHD 맞아 이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방송에 많이 나가시고 책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다 그 정신과 선생님 선배님 한 분이 딱 이렇게 그 촌철살인 하시더라고요. 야 가서 테스트 받으면 우리 다 성인 ADHD야. 우리 중에 성인 ADHD 아닌 사람 없을걸? 이랬는데 다들 이렇게 뜨끔하고서는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나 성인 ADHD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가져볼 만한 의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고 뇌과학자인데 본인이 성인 ADHD가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가서 그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서 굉장히 심하다 그럼 약을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먹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가를 스스로 인지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적응을 하게 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럼 스스로 그 행동 패턴을 깨달아서 바꾸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가로 좀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내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 내 행동을 바꿔야 되고 내가 인지하는 나의 모습을 바꿔야지만 이러한 나의 성향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가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스스로 치료해 가면서 살고 있는 모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찍어내는 제품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하자는 있고 어느 정도 비정상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영역이 누구나 있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나올 수 있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그 비정상이 굳이 나쁜 비정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디스크가 되게 심해요. 병원 MRI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 이 정도 신경이 눌렸으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봤다. 근데 약간 복불복이라서 어느 신경 부위가 어떻게 눌렸느냐에 따라서 아픔을 잘 안 느끼고 잘 살기도 하다가 정말 심각해지면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한 2달 정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나 이대로 하반신 마비되는 거 아닌가? 나 진짜 완전히 몸이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20대 말 30대 초에. 자, 근데 여기서 디스크 자체는 수술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근육이 이 디스크를 잡아주게 되면 되게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너무 심하지 않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되게 튼튼해 보이는 모습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디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운동을 하고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운전을 몇 시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라는 행동들을 배운 거죠. 살기 위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마음의 병이나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ADHD나 우울증이나 많은 경우에도 결국 그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심리학 치료를 받거나 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 제가 근육 강화를 해서 디스크를 잡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어떤 형태로 인지하고 행동으로 잡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과정을 정신과나 이제 심리학 치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거는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나는 비정상이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아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어느 독일 코미디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낙관적일 수 있기 위해 비관적이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깨자마자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밤에 잠들 때는 죽고 싶을 거야, 매일.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던 것만큼 좋은 세상이 아니고 매일매일 실망을 겪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 들 텐데, 내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자마자 어차피 세상은 다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 기대 없이 시작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오늘 하루는 생각하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어 이러고 잠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좀 낙관주의자적으로 보이고 인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구멍들, 약점들, 실수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아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차별을 많이 하고요, 엄청 게으르고요, 그 다음 우리 뇌가 그냥 한 번 본 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요, 너무나 많은 편향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믿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나쁜 습성들이 다 기본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고 하다는 게 너무 놀라우면서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보고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비정상이고 뭐 문제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모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사는 게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좀 조심스럽지만 정리해봤고요. 여러분 모두 마음 좀 푹 놓고 저처럼 비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